안녕하세요. 6월 기말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죠. 근데 기말고사랑 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막 어렵고 쉬웠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 과정이 끝나면서 이제 6월달에 배웠던 그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정규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습 진도에 따른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월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진도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출제했던 그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총 중간고사 8문제, 기말고사 8문제. 왜냐하면 세법은 총 전체 문제가 16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해석할 것은 8문제인데 그 문제가 등록 면허세부터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이제 13번 지문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럼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납입이다. 그럼 법인의 자본금이 바뀌거나 출자금이 바뀌면 그 등기부상에 기재를 해야죠. 등기부상에 기재를 할 때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죠. 부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회사 자본금이 바뀌니까 그 바뀌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두 번째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는 국가에서 압류한 거예요. 국가가 압류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압류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덤 나오면 뭐 세 가지 있었죠. 이 무덤이라는 개념은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등록면허세니까 이 무덤 나오고 등록면허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 가보죠.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연결이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첫 번째는 국가 나왔네요. 이렇게 국가가 나오면 국가 등의 토지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네요.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이 무상으로 거래가 되면은 그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그다음 두 번째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누구 건지 몰랐을 때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그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네, 3번 올해 법 개정됐네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됐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돼도 원래 그 물건의 원주인은 위탁자죠. 그래서 그 수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4번은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랬네요.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더라도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세금을 이제 나눌 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소유자, 여기서 그 소유자라는 것은 일부는 건물 주인에게, 일부는 토지 주인에게.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가지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도 이행되지 않았고 또 신고도 안 했네요. 누가 세금을 낼지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로 가는데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정할 때는 제1번 순위가 지분율이 제일 큰 자입니다. 지분율이 가장 큰 자. 자, 두 번째 2번 순위예요.
두 번째 순서는 지분율이 큰 자가 1번이고 지분율이 큰 자 1번이고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15번.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땅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네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은 비례세율로 가고 또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감한 것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것이겠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또 3번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위에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합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한 가격이 아니라 합산한 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합산한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금을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은 이제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별 70% 곱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감면 대상이 되는 게 있네요. 일정 금액을 감면 대상이 되면 그 감면 비율만큼은 공제하고 감면되는 만큼은 빼고 세금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16번으로 가보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부세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납세 의무자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개인 갑이 소유한 국내, 개인이네요. 개인 갑이 소유한 재산, 주택이네요. 그럼 개인들은 6억이 초과돼야만, 6억을 초과해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7억이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7억, 공시가 합한 금액이 7억이니까 이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네요.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5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은 초과 안 됐네요. 초과가 되려 5억보다 넘어야 돼요. 5억이 넘어야 되는데 5억이 안 넘었으니까 2번이 답이 되네요. 네, 법인이 별도합산 대상이다. 별도합산 대상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80억이 초과되면 되네요. 80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대상이니까 100억이니까 80억 넘었죠. 넘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네, 법인이 이제 또 법인이네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네요. 그럼 이번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인의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 5억일지라도 6억이 넘지 않았다. 6억 초과 안 돼. 5억일지라도 법인들은 그냥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법 바뀐 규정이에요. 또 법인이 종합합산 토지네요. 종합합산 토지는 법인일지라도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8억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겠죠. 이게 올해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만든 지문이에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문제 17번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징수할 때는 정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낼 건데,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여기요. 개시 5일 전에 발급하시면 돼요. 또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하고는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산세에서는 별장이 포함되지만, 별장을 포함해서 주택으로 잡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별장은 제외됩니다. 종부세에서는 별장이 제외되고 재산세에서는 별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둘이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 일부를 2개월 안에 분할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6개월이에요.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가 2개월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세액공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부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만 65세이고 또 보유기간이 10년이네요. 그러면 65세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니까 30% 공제가 되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년을 보유했으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적용이 되니까 40%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70이네요. 그럼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한도는 8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70 가능하겠네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 원칙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무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여기는 양도소득세 문제네요.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지분 변경 없이 이 말한 거 단순 변경입니다. 단순입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그럼 등기를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더라도 이것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은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담보가 자산이 변제 충당이 됐습니다. 변제 충당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변제 충당은 소유권 이전이니까 여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아야죠. 이제 4번은 매매 원인 무효소, 소송에 의하여 다시 원위치로 환원됐네요. 소송. 그럼 물건을 팔았다가 소송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매나 경매는 원칙은 양도죠.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건 양도인데 내가 내 재산을, 내가 내 것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19번. 양도 및 취득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무효 판결을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원위치가 됐으니까 취득 날짜도 당초로 다시 원위치가 되시면 됩니다. 또 민법상 점유로 취득했을 때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허가를 안 받았네요.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네, 공익사업 수용이란 말이 나왔네요. 수용이라는 말이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중간에 수용 개시일을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그 중에 빠른 날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수용은 수용 개시일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5번은 완성.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돈을 다 지불했더라도 나중에 그 목적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 및 취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이죠. 또 토지 양도네요. 토지. 그럼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둘 다 부동산으로 보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배우자네요. 그러면 2월 과세네요. 2월 과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증여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증여세를 먼저 내고 내가 냈던 증여세는 나중에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는 먼저 내고 내가 냈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다시 인정을 받겠습니다.
네, 3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버렸네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을 했네요.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그 금액은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경비 처리했잖아요.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그러면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이네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야기는, 특수관계인인 것은 증여를 부인합니다. 증여를 부인하니까 내가 냈던 증여세는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환급 처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했을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5억 차이 나버렸네요. 3억 이상 차이가 났는데 5억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그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하고 거래해서 부정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그 금액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재계산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6월달 이제 기말고사 문제 해설이 끝났는데, 이제 6월달 정도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론 과정이 마무리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론 과정이 마무리되시니까 이제 7월달부터는 예상 문제집으로 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이론 기본 요약서를 옆에다 꼭 펼쳐놓고 보세요. 요약서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면서 지문 해석이 안 되면 요약서의 내용을, 내가 표시된 요약서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찾아가면서 요 내용인데 내가 이걸 해석을 잘 못했네. 그리고 해석을 빨리빨리 요약서를 보면서 해석하세요. 해설을 보면서 하지 마시고 요약서의 내용을 스스로 그냥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왜 내가 틀렸지? 그리고 요약서 읽어보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들어놓은 게 여기다 메모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부분이나 또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체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월 달하고 8월 달에는 이제 예상 문제집으로 가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아직 안 푸신 분들은 기출문제, 예상 문제 같이 그 진도별로 그 범위만큼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면서 진도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 8월 되면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 숙달 연습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7월 달, 8월 달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풀이를 문제집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이제 제공해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말고사 보시면서 본인들 실력 테스트한 거, 또 지금 했던 게 좀 그렇다 그러면 1월 달부터 혹시 이제 기말고사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한 번씩 또 풀어보시기 바라네요. 네,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